자, 그 명절쯤 되면 여론조사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뭐 밥상에다가 이제 올려야 되는. 사실은 최근에 보니까 별 의미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 KBS든 MBC든 SBS든 다 여론조사 한 번씩은 내던데 대략적으로 보면 문 대통령 지지율이 조금 빠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일정한 결이 없더라고요. 어떤 여론조사는 대통령 지지율 뭐 오른 것도 있고 내린 것도 있고 한데 대략적으로 보면 뭐 이렇게 여론조사 방식에 따라서는 40% 중반, 어떤 여론조사는 50% 초반까지도 나오는 여론조사가 있고, 그 이낙연, 이재명 또는 대선주자 지지율도 사실은 엎치락뒤치락하는 이런 모양새여서 이걸 보는 건 일종의 큰 의미는 없다고 보고요. 이제 그 중에서 뭐가 있었냐면은 KBS 여론조사 중에 우리 사회는 전반적으로 공정할까요라고 물어봤는데 8월 첫 주 조사 때는 불공정하다가 64, 공정하다가 32였답니다. 근데 이번 조사에서는요, 공정하다는 답이 엄청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32%이던 게 40%로 늘어났거든요. 40.2%. 그리고 실제로 그 연령별로 보니까 젊은 층이 공정하다고 느끼는 답이 훨씬 높고, 재밌는 게 50대, 60대는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최근 1년 동안의 이슈들이 빠지지 않았던 이슈가 공정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면 뭐 젊은 층, 뭐 1020, 저번에 그 추미애 장관 건 있어가지고 아들 휴가 문제 때문에 3040, 2030 등 돌려 뭐 이런 식의 언론을 보도로 쏟아냈는데 실제로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20대, 30대, 40대는 박근혜 때보다 훨씬 공정해졌다라고 느낍니다. 그럼 대체 이게 뭐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건 그 채널A, TV조선 기자들 가족들 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정이나 정의, 형평성의 문제가 계속해서 뭐 이 정권 어떻게 보면은 뭐 촛불을 통해서 이런 걸 실현하자고 만든 정권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불공정과 공정에 관련해서 설문조사가 이렇게 많이 변화가 있잖아요. 저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공정이나 불공정을 바라보는 어떤 국민들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거나 확실히 픽스되어 있는 건 아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노력하면 개선할 여지도 충분히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마치 불공정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이 젊은 사람인 줄 알고 있었는데 조사해 보니까 어르신들이더라. 그러면 그런 불공정한 프레임들은 결국은 젊은 사람들이 만들어서 주도하는 게 아니라 어르신들이 계속 만들어서 주도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뭐 2030 등 돌려 이런 식의 가짜뉴스 쏟아내지 말자고요. 실제로는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 통틀어서 정권을 떠나가지고 저는 일단 자본주의가 극에 달하고 있는 대한민국이라고 일단 보시면은 다수의 돈 없거나 뭔가 가지지 못한 사람 입장에서는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원래. 근데 이거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박근혜 때보다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더 공정해졌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특히 공정을 이제 아까 그 이덕준 변호사 춘비한 이야기처럼 막 문재인 정부는 공정하지 않아를 막 선동하려고 하지만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때보다 더 공정하다고 느낀다. 이게 핵심인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의 여론조사에 관련돼서는 전 가장 큰 키포인트는 경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내가 조금 좋은 환경이 있냐 그러면은 우리 사회는 좋아 보이는 것이고, 경제적으로 내가 어려워. 왠지 이게 대통령 책임이 아닌 것 같지만 경제적 어려우면 국정에 불만을 갖는 세력으로 좀 바뀝니다. 근데 특히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 세대 갈등 중에 가장 큰 게 제가 보기에는 30대, 그러니까 20대 후반부터 40대 초반까지의 그 부동산의 가격 급등의 혜택을 받지 못한 세력과 50대 중반부터 60대 뭐 70대 이르기까지 부동산 급등기에 자산을 소유한 사람들의 갈등. 그러니까 50대 후반부터 70대 이르는 사람들은 주로 임대로 인해서 자기 소득의 상당 부분을 채운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치. 근데 이 구조가 지금 깨져가거든요. 문재인 정부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 내가 그냥 나이 들어서 아파트 뭐 2채 정도 아니면 상가 어느 정도 가지고서 임대료를 받으면 살 수 있었는데 그 구조가 깨지네? 이건 자본주의가 아닌 것 같아. 이건 불공정해. 라고 느끼는 것이고, 젊은 사람들은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의 그 가수요를 억제함으로써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측면에 대해서는 공정으로 가는 사회가 아니냐. 그래서 가장 큰 그 두 세대 간의
저는 시각차가 여기서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저도 그 8월하고 지금하고 차이점은 그때는 이제 약간 이제 인국공 사태도 그 전에 좀 있었고 말씀하신 그 부동산 가격 이슈가 상당히 강할 때다 보니까 좀 불공정 이슈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추미애 장관 사건들이 잘 마무리되다 보니까 사람들 느끼기에 또 그 사이에 또 부동산 가격도 안정화되는 부분들이 보여지면서 공정성이 좀 높았다 생각 좀 하고 있고 저는 이제 60대 분들 이상에서 이제 불공정이 뭐 많아졌다 얘기를 하는데 이래서 좀 조기 교육이 중요하다. 왜냐면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박정희 정권 세뇌된 분들이에요. 그 세뇌되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그 본인의 생각하고 다른 게 있으면 너무 반대되는 것만 좀 고집을 하시는 부분들이 좀 있고 어쨌든 혜택은 어떻게 보면 이번 문재인 대통령 정권에서 제일 많이 받아가시는 게 60대 이상 노인 계층인데 공정하지 못하다고 제일 많이 생각하시는 것은 정말 이거는 좀 예. 그러니까 그거를 당연시 여기고 특히 그 부동산 자산의 가격이 그 오르지 않는 데 대해서 불안함을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국민의 짐이 좀 더 세력이 커져야 부동산이 계속적으로 상승한다. 예. 은행 이자를 감당하고서 부동산 자산 가격이 상승해야 자기들의 노후가 보장되는데 그 불안함은 근데 그런 식의 경제 구조를 만약에 계속적으로 갖게 되면 젊은 세대한테는 희망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젊은 세대는 일개미가 돼서 항상 일해서 그 놀고 있는 부동산 자산을 가진 세대에게 계속적으로 돈을 헌납해야 되는 구조가 된다면 젊은 세대 입장에서 이게 최고로 불공정한 사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하죠. 부동산 가격 문제도 박근혜 정권이 계속됐다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해보면 답은 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발짝만 물러서서 어떤 현상들을 보면 문재인 정부, 그러니까 민주정부 들어서 훨씬 많은 것들이 좋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노인들, 지금 아까 불만이 많아지신 분들 60대 이상 보면 건강보험도 마찬가지거든요. 건강보험이 문재인 케어라는 것이 좋아지면서 병원비가 획기적으로 줄어요. 사실 부자들한테 세금을 많이 걷는 것도 공정의 문제입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뭐 돈을 많이 버는 것까지 막을 수 없지만 많이 버는 사람들한테 많이 세금을 거둠으로써 부의 재분배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것도 이제 공정의 문제 같은 건데 뭐 조국 이슈, 추미애 이슈를 끌어와가지고 공정이라는 거를 막 흔들어대면서 이건 불공정해. 근데 누가 봐도 추미애는 공정 문제가 아니라 대집권 여당의 대표가 그것도 바빠가지고 보좌관 시켜서 국방부 이런 식으로 전화하는 정도면 그건 공정한 걸 떠나서 미담이에요. 내가 봤을 때는. 그렇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걸 끌어와가지고 공정 이야기하는데 그중에 약간 여러 꼴뚜기들이 있죠. 막 망둥이 꼴뚜기 있는데 안철수, 유승민, 뭐 주호영 있는데 저 멀리 제주도에서 계속 나 좀 봐줘 하시는 분이 바로 원희룡인데요. 이분이 진짜 웃긴 게 정부가 공정과 정의를 거꾸로 만들어서 이걸 굴복하면 안 된다면서 경제가 어렵고 직장을 잃어서만 분노하는 게 아니다. 믿고 의지했던 정부가 정의를 배신하고 공정을 무시해서다. 대한민국이 흔들리고 있다. 코로나 위기와 공정과 정의의 상실을 표류하고 있다. 이뤄놓은 것을 반드시 지켜내야 된다. 촛불의 정신은 통합과 미래며 이 사람 촛불 집회에 나왔나 보죠. 그 과정은 특별히 어느 한쪽을 지지하지 않는다. 모두의 촛불이며 모두의 과정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양반 그 음주운전한 사람들 부시장으로 그 도지사, 부지사로 임명했던 바로 그 사람 아니에요? 야, 진짜 원희룡은 왜 이렇게 됩니까? 저도 이거 기사 맨 마지막에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촛불 정신은 통합과 미래이고 그 과정은 특별히 어느 한쪽을 지지하지 않는다. 모두 촛불이면 모두의 과정이라고 하셨는데 이건 정말 전형적인 물타기고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거거든요. 촛불 정신은 닭을 삶아서 그 수구 세력을 다 정리하고 나서 그 다음 남아 있는 이런 그런 합리적인 세력들의 통합과 미래고 그 다음에 그 과정은 특별히 어느 한쪽을 지지하는 그런 거였거든요.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정치 세력을 지지하는 것이었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촛불이지 그냥 이 촛불이 다 저기 수구 세력 통합해서 함께 미래로 가자 이런 촛불이 아닌데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물타기를 하고 계신지 나빠요. 저는 원희룡은 그 이런 발언을 함으로써 개인 정치적으로는 성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대척점을 세움으로써 그러니까 이게 우리 보기에는 지극히 말도 안 되고 부당하잖아요. 근데 지금 지지율 1.5% 정도 되거든요. 여론조사하면.
그럼 이제 이런 발언이 나오고 인구에 회자되면 3% 5% 그래서 본인이 지금 대권으로 가는 구도에서 준비된 이런 발언을 많이 할 겁니다. 그러니까 네. 근거에 관계없이 계속적으로 신문에 자기 이름이 오르내릴 수 있는, 그리고 제주도민들이 조금 생각하셔야 될 게 제주도의 그 소중한 세금으로 지금 제주도에 대한 도정보다는 서울 정치 쪽으로 인력을 많이 배치했다는 얘기가 많이 돕니다. 특히 제주도의 서울 사무소 인력을 대폭적으로 보강했다. 그럼 중앙 정치를 하기 위한 지금 발판을 마련하고 있거든요. 네, 서울에 있는 시간이 일주일에 보통 2, 3일은 된답니다. 비행기값 장난 아닐 거고, 문제는 원희룡은 자기가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저번에 그 광복절 관련해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짓거리 했잖아요. 뭐 그 김원웅 광복회장이 했던 말 막말이라 그러고, 제주도의 상징인 동백꽃 배지 못 차게 하고 막 이런 짓거리 했지 않습니까? 이 원희룡이 모르는 게 있다니까요. 안철수나 홍준표도 5% 이상 넘어요. 이런 조사 하면 1점 몇 프로밖에 안 나오는 이유가 뭐겠어요. 원희룡한테는 나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메시지, 뭐 컨텐츠 떠나가지고 호감이 안 느껴집니다. 매력적인 캐릭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희룡을 위한 제가 정치적인 조언을 한다면 당내 정풍을 하는 게 더 좋은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대통령에 대해서 대척점에 서서 본인이 정책 이득이 클 것 같지만 저는 잘못 선택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당내에서 내가 개혁을 주도하겠다라고 나오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지 몰라요. 이 사람이 지금까지 걸어온 이력에 상당히 호감을 갖는 보수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목소리를 안 내고 오히려 반대 목소리를 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저는 패착을 두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원희룡이 그 제주도가 나온 용이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흑룡인 것 같아요. 흑룡? 보통 흑룡. 아. 보통 이 용은 식물이라고 하는데 흑룡은 이제 악기 재앙을 가져오는 용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뭐 원희룡이 제주도 그 도지사가 된 다음에 뭐 공정을 외치는 분이 비영리, 그러니까 영리병이죠. 영리병을 최초로 추진하다가 실패가지고 지금 소송 위기에 놓여 있죠. 그리고 그 4.3 사건 등도 이 사람이 계속 좀 반대했었던 사람이고, 그리고 그 지금 계속 제주도에서 이미지를 안 좋게 만드니까 제2의 춘천시로 만들고 있다. 김진태 때문에 춘천 가서 닭갈비 안 먹는 것처럼 제주도 여행을 많이 안 가려고 하려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방금 전에 그 황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름대로 국민의힘에 애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나름대로 합리적인 보수라고 하면 오히려 실질적으로 공정하고 정의롭게 정권을 이끌어 오고 있는 문 대통령을 공격하기보다는 오히려 진짜 당내에서 정풍운동을 주도하는 것이 합리적인 보수로 자리 잡고 맞습니다. 이미지도 실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아주 훌륭하신 충고인 것 같습니다. 원흥룡 도지사님, 어디다가 지금 공정을 얘기해요. 아니, 내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그런 거야. 진영을 이야기하다 보면 뭐 문재인 정부가 완벽하다고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니고요. 당신들에 비하면 수백 배 낫다. 다만 어떤 꼬투리 잡아가지고 흔들려고 하는 게 문제인 거지. 난 이 사람들한테 항상 부탁하고 싶은 게 이런 거예요. 공감이 되는 부분은 동의해주면 됩니다. 대표적인 남북관계 아닙니까? 판문점 선언 같은 게 나왔을 때 문재인 대통령 노력 정말 훌륭하다. 우리도 돕겠다. 초당적으로. 요 분위기 끌고 가면서 뭔가 이렇게 꼬투리가 잡힐 만한 것들을 가끔씩 꺼내야지, 그 모든 걸 잘하는 걸 못하는 거를 다 쌓아봐가지고 발목 잡기를 해버리면 그냥 우리들 머릿속에는요, 쟤네들이 하는 말이 맞아도 틀렸다고 느끼는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 때를 보는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우리가 더 화를 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북한 관련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국민의힘이 정말 보수를 표방하는 정당이라면 우리나라 국민이 희생된 것 자체는 안타까워가 애석해야 돼요. 하지만 이 문제가 왜 발생했을까? 이건 한반도의 남북 분단이라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 구도를 해결하려는 노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적으로 협조하겠다는 기본 전제를 가지면 사람들이 야, 국민의힘이 바뀌었네라고 생각할 텐데 계속적으로 지금 대결주의를 조장하거든요. 그러니까 남북 문제에 대해서 전혀 식견이 없는 김연아 같은 사람이 방송에 나와서 아니 우리나라 군은 뭐 했습니까? 혹시 김연아요? 김연아 이제 김연아는 건드리면 안 돼. 아니 무슨 군대 무슨 정찰기가 아니 전투기가 가서 폭격을 합니까? 아니 뭐 이 작은 그 공무원 한 명 월북한 문제로 뭐 국지전이 발생되는 걸 원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서해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이게 굉장히 휘발성이 높은 그런 그 위험한 곳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말씀한 것처럼
평화 해역을 선언하는 게 맞는 거예요. NLL 문제를 따지는 게 아니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진지한 논의를 하는 게 좋고 북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회 차원에서 국회 차원에서 전폭적 지지를 하겠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회 차원에서 북한과 교류하자. 이런 성명을 내는 게 오히려 훨씬 더 국민의 그러니까요. 지지를 받을 수 있는데 그런 아이디어는 전혀 안 내놓지 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 태생이랄까 이게 유전자가 안 되는 사람들이라서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요. 참 고마운 일이다. 그러니까 정치 고관여층들 중에 민주시민, 소위 말하면 깨어있는 시민들은요. 정치적 수준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같은 진영이라고 해도 반대쪽에 있으신 분들은 정치적 수준 안 높아요. 수준이 떨어진다고.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를 선동하면 그 유튜브 가가지고 박치면서 문제양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역사를 끌어가지는 않습니다. 깨어있는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끌어가면 수동적으로 끌려오게 돼 있는 사람들인데 늘상 문재인, 노무현, 김대중 반대해왔던 그게 일상이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잘하는 건 잘한다 절대 말 못하고 못하는 것처럼 보이면 난리를 치면서 지역구 가가지고 대통령님 어디에 계십니까 물어보면 몰라서 물어 이 새끼들아. 청와대에 지금 그 고향 안 가기 운동 하셔가지고 청와대에 지금 계시다잖아. 관저에. 확시. 이 유튜브를 아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보고 있으면 아무래도 우리 황 작가님 스카우트 제의를 할 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보이스카우트? 그 이야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